지도에서 지워진 곳에서 누군가가 숨을 쉬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그곳은 이름조차 제대로 불리지 않는 땅입니다. 철조망 너머, 감시탑 아래, 인간의 존엄이 송두리째 사라진 그곳. 한번 발을 들여놓으면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곳. 바로 요덕 정치범 수용소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룰 이야기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어쩌면 듣기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반드시 기억되어야 할 현실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되고 있는 우리가 외면해서는 안 될 진실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부탁드립니다. 이 영상이 더 많은 분들께 전달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이 이야기를 세상에 알리는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북한 함경남도 산골짜기 깊숙한 곳. 그곳의 외부와 완전히 차단된 거대한 구역이 존재합니다. 면적만 해도 서울 여의도의 약 100배에 달하는 이 땅은 지도에서 찾을 수 없습니다. 위성사진으로만 그 윤곽을 확인할 수 있을 뿐입니다. 이곳이 바로 요덕 15호 관리소, 일명 정치범 수용소입니다. 1970년대부터 운영되기 시작한 이곳은 북한 당국이 인정하지 않는 시설입니다. 공식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 곳이지만 수많은 탈북자들의 증언과 국제인권단체의 조사로 그 실체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요덕 수용소는 크게 두 구역으로 나뉩니다. 혁명화 구역과 완전 통제구역. 혁명화 구역은 그나마 교화와 재교육이 가능하다고 여겨지는 사람들이 수용되는 곳입니다. 이곳에 갇힌 사람들에게는 희미하게나마 석방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완전 통제구역은 다릅니다. 이곳에 한번 들어가면 살아서 나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 이곳으로 끌려가는 걸까요? 정치적 반역자 체제, 비판자, 탈북 시도자, 이런 명백한 죄목을 가진 사람들만 수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놀랍게도 그 가족들까지 함께 끌려갑니다. 아버지가 체포되면 어머니도 자녀도 심지어 조부모까지 함께 수용소로 보내집니다. 이것이 바로 악명 높은 연좌제 3대 멸족 정책입니다. 북한 당국은 이렇게 말합니다. 적대분자의 씨를 말려야 한다고. 한 사람의 잘못이 3대에 걸쳐 처벌받아야 마땅하다고. 할아버지가 지은 죄로 손자가 고통받고 아버지의 실수로 태어나지도 않은 아이의 운명이 결정됩니다. 증언자들은 말합니다. 수용소에는 자신이 왜 끌려왔는지조차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고. 어느 날 갑자기 새벽에 들이닥친 보위부 요원들에 의해 집에서 끌려 나왔고 도착한 곳이 바로 요덕이었다고. 한 탈북자는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자신의 삼촌이 한국으로 탈북을 시도했다는 이유로 일가 친척 20명이 한꺼번에 수용소로 끌려갔다고. 그 중에는 돌도 안 지난 아기도 있었습니다. 그 아기는 수용소 안에서 태어난 것도 아닙니다. 그저 잘못된 혈통으로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철조망 안에 갇혀야 했습니다. 이곳에서는 개인의 죄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혈연이 곧 죄가 되고 가족이 곧 형벌이 됩니다.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 무죄 추정의 원칙, 정당한 재판을 받을 권리, 그 어떤 것도 이곳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요덕 수용소는 단순한 감옥이 아닙니다. 그곳은 한 인간을, 한 가족을, 한 혈통을 완전히 지워버리기 위해 설계된 말살의 공간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수만 명의 사람들이 이름 없이, 기록 없이 사라져갔습니다. 수용소의 하루는 사이렌 소리로 시작됩니다. 새벽 5시 아직 어둠이 가시지 않은 시각에 귀를 찢는 사이렌이 울립니다. 수용자들은 즉시 일어나 막사 밖으로 나와야 합니다. 늦는 사람에게는 가차없는 구타가 기다립니다.
첨호가 끝나면 곧바로 노동 현장으로 이동합니다. 목적지는 산속 벌목장, 탄광, 농장 또는 건설 현장입니다. 걸어서 한두 시간씩 이동하는 것도 흔한 일입니다. 영하 20도의 혹한에도 비가 쏟아지는 날에도 멈출 수 없습니다. 노동 시간은 하루 평균 12시간에서 16시간, 때로는 할당량을 채우지 못하면 밤새도록 일해야 합니다. 나무를 베고 돌을 나르고 땅을 파고 석탄을 캡니다. 현대적인 장비는 없습니다. 맨손과 낡은 도구만으로 모든 것을 해내야 합니다. 그렇다면 식사는 어떨까요? 하루 두 끼, 그것도 옥수수와 초를 섞은 죽 한 그릇이 전부입니다. 양은 성인 남성 기준으로 약 200g 정도. 이것으로 하루 종일 중노동을 견뎌내야 합니다. 영양실조는 당연한 결과입니다. 수용자들의 몸은 뼈만 앙상하게 남고 배는 영양 부족으로 부풀어 오릅니다. 식량이 부족한 날에는 더욱 비참해집니다. 수용자들은 풀뿌리를 캐고 나무 껍질을 벗겨 먹고 쥐나 뱀을 잡아 날 것으로 먹기도 합니다. 어떤 이들은 굶주림을 이기지 못하고 가축 사료를 몰래 훔쳐 먹다가 발각되어 처형당하기도 했습니다. 물도 문제입니다. 깨끗한 식수는 없습니다. 하천의 물을 그대로 떠 마시거나 눈을 녹여 마십니다. 그 물에는 온갖 오염물질이 섞여 있어 질병의 원인이 됩니다. 설사와 이질이 만연하고 한번 병에 걸리면 회복하기 어렵습니다. 의료는 사실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수용소 안에 의무실이라는 것이 있기는 하지만 의약품도 제대로 된 의료 장비도 없습니다. 아픈 사람은 그저 누워서 죽음을 기다릴 뿐입니다. 응급수술이 필요한 상황에서도 마취제 없이 수술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탈북자 강철한 씨는 자신의 수용소 경험을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자신이 목격한 한 수용자는 작업 중 손가락이 잘리는 사고를 당했는데 치료는 그저 헝겊으로 묶는 것이 전부였다고. 그 사람은 감염으로 고열에 시달리다 며칠 뒤 숨졌다고 합니다. 폭력은 일상입니다. 간수들은 아무런 이유 없이도 수용자들을 때립니다. 할당량을 채우지 못했을 때, 명령에 즉각 따르지 않았을 때, 때로는 그저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만으로도 구타가 이어집니다. 몽둥이, 삽자루, 심지어 전기 충격기까지 동원됩니다. 여성 수용자들은 더욱 끔찍한 고통을 겪습니다. 성폭력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임신한 여성에게도 중노동이 강요됩니다. 수용소 안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출생 신고도 되지 않은 채 처음부터 수용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아이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7살만 넘으면 노동에 동원됩니다. 학교는 없습니다. 교육이라고는 오직 김일성, 김정일 우상화 교육뿐입니다. 아이들은 글을 배우는 대신 돌을 나르고 나뭇가지를 모으고 들판에서 풀을 뽑습니다. 탈북자 신동혁 씨는 수용소에서 태어나 23년을 살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책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수용소에서는 사랑이라는 감정을 배울 수 없었다고. 어머니와 형이 공개, 처형당하는 것을 보았지만 슬픔보다는 그들이 자신을 배신했다는 분노가 먼저 들었다고. 그것이 수용소가 인간에게 하는 일입니다. 인간성 자체를 말살하는 것입니다. 공개 처형은 수시로 이루어집니다. 탈출 시도, 식량 절도, 간수에 대한 불복종. 이런 행위가 적발되면 수천 명의 수용자들이 모인 앞에서 총사령이 집행됩니다. 모든 수용자는 이것을 반드시 지켜봐야 합니다. 눈을 감거나 고개를 돌리는 것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한 증언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처형당하는 사람의 비명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돈다고. 그 소리는 악몽으로 찾아와 밤마다 자신을 괴롭힌다고. 이것이 요덕의 일상입니다. 굶주림, 질병, 폭력, 죽음. 그 모든 것이
매일같이 반복되는 지옥 인간이 인간으로 살아갈 수 없는 존엄이 완전히 짓밟힌 곳. 그곳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름도 없이 사라져갔습니다. 오랜 세월 요덕 수용소는 완벽한 비밀이었습니다. 북한 당국은 그 존재를 철저히 부인했고 외부 세계는 그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1990년대 후반부터 상황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탈북자들의 증가와 함께 수용소의 실체가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증언은 생존자들로부터 나왔습니다. 기적적으로 수용소에서 살아나온 이들, 그리고 간수로 일하다가 탈북한 이들이 자신들의 경험을 세상에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강철한 씨는 1987년 요덕 수용소에 수감되었다가 1992년 석방되어 이후 탈북에 성공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저서를 통해 수용소의 참혹한 실상을 상세히 증언했습니다. 그의 증언은 국제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신동혁 씨는 1982년 수용소에서 태어나 2005년 탈출에 성공했습니다. 수용소에서 태어나 탈출한 유일한 생존자로 알려진 그는 전 세계를 돌며 자신의 경험을 증언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책으로 출판되고 다큐멘터리로 제작되어 전 세계에 알려졌습니다. 이소연 씨는 간부의 딸로 태어났지만 아버지의 숙청으로 가족 전체가 수용소로 끌려갔습니다. 그녀는 9년간의 수용소 생활 후 석방되어 이후 탈북했습니다. 그녀의 증언은 여성 수용자들이 겪는 특별한 고통에 대해 알리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이들의 용기 있는 증언은 국제 인권단체들이 관심을 끌었습니다. 휴먼라이츠 워치, 국제 엠네스티, 북한 인권위원회 같은 단체들이 북한 수용소 문제를 본격적으로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2014년 유엔 북한 인권조사위원회는 1년간의 조사 끝에 충격적인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보고서는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에서 반인도적 범죄가 자행되고 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고문, 살해, 노예화, 강제 실종 등이 체계적이고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보고서는 이렇게 기술했습니다. 이러한 범죄의 중대성, 규모, 성격은 현대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어렵다고 북한 정치범 수용소는 인류에 대한 범죄의 현장이라고 위성사진도 중요한 증거가 되었습니다. 미국의 인권단체들은 고해상도 위성사진을 분석하여 수용소의 위치, 규모, 구조를 파악했습니다. 철조망, 감시탑, 막사, 작업장의 배치가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시간에 따른 변화를 추적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새로운 건물이 지어지고 기존 구역이 확장되고 때로는 대량 학살을 시사하는 의심스러운 지형, 변화도 포착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북한 당국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수용소가 실제하며 현재도 운영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가 되었습니다. 국제사회의 압박도 강해졌습니다. 유엔 총회와 인권이사회는 여러 차례 북한 인권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를 폐쇄하고 수용자들을 즉시 석방하며 책임자들을 처벌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국제형사재판소의 북한 지도부를 반인도적 범죄로 제소하자는 움직임도 있었습니다. 비록 북한이 국제형사재판소의 관할을 인정하지 않아 실제 제소로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국제적 압박의 수위는 계속 높아졌습니다. 북한은 이 모든 것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정치범 수용소는 존재하지 않으며 탈북자들의 증언은 거짓이고 위성사진은 조작되었다고 주장합니다. 유엔의 보고서는 적대 세력의 음모라고 맞섭니다. 하지만 증거는 계속 쌓이고 있습니다. 새로운 탈북자들이 계속해서 비슷한 증언을 하고 있고
위성사진은 수용소의 존재를 명백히 보여주고 있으며 국제사회의 관심은 식지 않고 있습니다. 침묵의 벽은 무너지고 있습니다.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세상은 이제 요덕이 무엇인지 그곳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는 행동해야 합니다. 2025년 현재 요덕 정치범 수용소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최근의 위성사진 분석에 따르면 수용소의 시설들은 계속 유지되고 있으며 일부 구역은 오히려 확장된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 인권단체들은 현재 요덕 수용소에 약 5만 명 정도의 사람들이 수감되어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북한 전역에는 요덕 외에도 여러 정치범 수용소가 존재합니다. 15호 관리소인 요덕을 포함하여 14호, 16호, 18호, 22호, 25호 관리소 등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들을 모두 합치면 총 수용 인원은 8만에서 12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러나 일부 변화도 있습니다. 국제적 압박이 강해지면서 북한 당국은 몇몇 수용소를 폐쇄하거나 축소한 것으로 보입니다. 22호 관리소인 회령 수용소는 2012년경 폐쇄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인권 개선의 신호인지 단순히 수용자들을 다른 수용소로 이전한 것인지는 불분명합니다. 탈북자들의 최근 증언에 따르면 수용소 내부의 조건도 조금씩 변하고 있다고 합니다. 과거에 비해 식량, 배급이 약간 늘었고 최악의 고문과 처형은 줄어들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상대적인 개선일 뿐 여전히 수용소는 인간이 살 수 없는 곳임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국제사회의 노력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UN 북한 인권특별보고관은 매년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하고 있으며 정치범 수용소 문제를 핵심 의제로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 나라의 정부와 의회도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결의안을 채택하고 북한 정권의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민간단체들의 역할도 중요합니다. 북한 인권단체들은 탈북자 증언을 수집하고 수용소 실태를 조사하며 국제사회에 이를 알리는 활동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일부 단체들은 북한 내부의 정보를 유입시켜 주민들에게 외부 세계를 알리는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기술의 발전도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고해상도 위성사진, 드론 기술, 빅데이터 분석 등을 활용하여 수용소의 실태를 더욱 정밀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여 탈북자 증언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검증하는 프로젝트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미래는 어떨까요? 요덕 수용소는 언젠가 사라질 수 있을까요? 현실적으로 단기간에 수용소가 폐쇄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북한 정권에게 정치범 수용소는 체제 유지를 위한 핵심 도구입니다. 공포를 통한 통제, 반대 세력의 제거, 연좌제를 통한 집단적 억압, 이 모든 것이 수용소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변화의 가능성은 있습니다. 역사는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소련의 굴라크도, 중국의 라오가이도, 캄보디아의 킬링필드도 결국은 끝났습니다. 아무리 강력해 보이는 억압, 체제도 영원할 수는 없습니다. 변화는 여러 경로로 올 수 있습니다. 북한 체제의 내부 붕괴, 점진적 개혁, 외부로부터의 압박 또는 이 모든 것의 조합. 어떤 경로든 간에 그 변화가 올 때 우리는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통일이나 체제 변화 이후 우리가 맞닥뜨릴 과제는 엄청날 것입니다. 수용소 생존자들에 대한 치료와 재활, 가해자들에 대한 정의 구현, 진실 규명과 역사 기록, 그리고 화해와 용서의 과정. 이 모든 것은 결코 쉽지 않을 것입니다. 다른 나라들의 경험이 참고가 될 수 있습니다.
독일은 통일 후 슈타지 문서, 공개와 과거사 청산을 진행했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진실화해위원회를 통해 아파르트헤이트 시대의 범죄를 다루었습니다. 르완다는 대학살 이후 가차차 재판을 통해 치유와 화해를 모색했습니다. 요덕의 미래는 불확실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우리가 이 문제를 잊지 않고 계속 관심을 기울이는 한 변화의 가능성은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어쩌면 너무 멀리 있는 이야기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과는 동떨어진 상상하기 힘든 세계의 이야기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지금 이 순간에도 벌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여러분이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바로 지금 누군가는 요덕의 철조망 안에서 숨을 쉬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굶주림에 시달리고 있고 누군가는 혹한 속에서 강제 노동을 하고 있으며 누군가는 오늘도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이 이야기를 기억해야 할까요? 첫째, 인간의 존엄성 때문입니다.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존엄하고 평등합니다. 국적이 어디든 어떤 정치 체제 아래에 살든 이것은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요덕 수용소에 갇힌 사람들도 우리와 똑같은 인간입니다. 그들이 겪는 고통을 외면하는 것은 인간의 기본적인 가치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역사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홀로코스트를 겪으면서 세계는 다짐했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세계 인권선언이고 제노사이드 방지 협약이고 국제형사재판소입니다. 하지만 약속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목소리를 내고 관심을 기울이고 행동할 때만 그 약속이 지켜질 수 있습니다. 둘째, 이것은 단순히 북한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여전히 수많은 사람들이 권위주의 체제 아래에서 고통받고 있습니다. 중국의 위구르 수용소, 미얀마의 로히냐 탄압, 시리아의 정치범 구금. 시설 형태는 다르지만 본질은 같습니다. 인간의 권리가 짓밟히고 정의가 실종되고 무고한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요덕의 이야기를 기억하고 알리는 것은 이 모든 곳의 희생자들에게 힘을 주는 일입니다. 우리가 침묵하지 않는다는 것, 세상이 지켜보고 있다는 것, 언젠가는 정의가 실현될 것이라는 희망을 주는 일입니다. 셋째, 우리 자신을 위해서입니다. 자유와 인권은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지키고 보호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곳에서 벌어지는 인권, 유린을 방관하는 사회는 결국 자신의 자유도 지킬 수 없게 됩니다. 마틴 니멜러 목사의 유명한 시가 있습니다. 그들이 처음 공산주의자들을 잡으러 왔을 때 나는 침묵했다. 나는 공산주의자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들이 사회민주주의자들을 가두러 왔을 때 나는 침묵했다. 나는 사회민주주의자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들이 노동조합원들을 잡으러 왔을 때 나는 침묵했다. 나는 노동조합원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들이 나를 잡으러 왔을 때 나를 위해 말해줄 사람이 아무도 남아있지 않았다. 이 시가 주는 교훈은 명확합니다. 다른 이의 고통에 무관심한 사회는 결국 모두를 위험에 빠뜨립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알리는 것입니다. 이 영상을 공유하세요. 가족과 친구들에게 이야기하세요. SNS에 올리세요. 한 사람 한 사람의 관심이 모이면 큰 힘이 됩니다. 북한 인권단체들을 후원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들은 탈북자들을 돕고 증언을 수집하고 국제사회에 문제를 알리는 중요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후원이 이들의 활동을 지속 가능하게 만듭니다. 정치인들에게 목소리를 내는 것도 중요합니다. 북한 인권 문제를
외교 정책의 중요한 의제로 다뤄달라고 요구하세요. 우리의 정부가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의 압박을 가하도록 촉구하세요. 민주주의 사회에서 시민의 목소리는 힘이 있습니다. 이 증언자들은 엄청난 위험을 무릅쓰고 자신의 경험을 나눴습니다. 북한 당국은 탈북자들, 특히 수용소를 증언하는 사람들을 가만두지 않습니다. 위협을 받고 가족이 보복당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말합니다. 침묵하는 것이 더 큰 죄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들의 용기에 보답하는 방법은 하나입니다가 듣는 것, 기억하는 것, 그리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희망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이 모든 어두운 이야기 속에서도 희망은 존재합니다. 역사는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아무리 견고해 보이는 독재 체제도 결국은 무너진다는 것을.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고 남아프리카의 아파르트헤이트가 끝났고 동유럽의 공산 정권들이 붕괴했습니다. 언젠가 요덕의 철조망이 무너지는 날이 올 것입니다. 수용소의 문이 열리고 그 안에 갇혔던 사람들이 자유의 햇살을 보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날을 앞당기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요덕은 단순한 장소가 아닙니다. 그곳은 인간의 잔인함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곳입니다. 동시에 인간의 의지와 존엄성이 얼마나 강인한지를 보여주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 끔찍한 환경 속에서도 살아남은 사람들, 희망을 잃지 않은 사람들, 세상의 진실을 알린 사람들, 그들이야말로 진정한 영웅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 이제 여러분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는 것은 책임을 동반합니다. 이제 여러분은 선택해야 합니다. 침묵할 것인가, 아니면 행동할 것인가. 요덕을 기억해 주세요. 그곳의 사람들을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가능하다면 행동해 주세요. 작은 것이라도 좋습니다. 이 영상을 공유하는 것, 한 번의 후원, 한 통의 편지, 그 모든 것이 변화를 만드는 씨앗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이야기를 잊지 말아주세요. 여러분의 기억이 그곳 사람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우리 함께 목소리를 내주세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